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그만 읽으려고 했었는데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뒷부분에 꼭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마지막 뒷부분을 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 책을 읽어주는 이런 채널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일정 분량 이상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책을 한 권 낸 작가로서 저는 누군가 제 책을 그렇게 읽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거든요. 하정우라는 사람도 아마 제가 자신의 책을 그 정해진 분량 이상만큼 읽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한 꼭지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참 좋으실 거예요. 뒷부분 슬럼프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입니다. 처음부터 읽지 않고 중간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간은 아니고요. 연극 무대를 경험하면 배우로서의 마인드 컨트롤에도 도움이 된다. 연극은 NG를 허용하지 않는 라이브 공연이다. 나의 NG는 곧 그날 무대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 적나라한 무대 위에서는 꼼수를 쓸 수가 없다. 하루하루 무대가 끝날 때마다 동료들의 평가와 관객들의 반응에 직면한다. 무대에 설 때마다 나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고 매일 자신에게 조금씩 실망하고 내가 채워야 할 거대한 빈틈을 응시하게 된다. 잘못하면 나의 재능을 탓하며 슬럼프에 빠지기 딱 좋다. 그러나 연극 무대는 내가 무너지면 곧장 대체할 배우를 구할 수가 없다. 슬럼프든 우울이든 어쨌든 개인적인 속사정을 이겨내고 무대에 올라야만 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배우 활동을 지속할 때 당연히 도움이 된다. 슬럼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다음 스텝으로 빠르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배우의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발 아래 지반이 너무나 약한 상태이므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휘청거린다. 큰 인기를 얻고 난 뒤에 오히려 더 큰 슬럼프를 겪기 쉽다. 그 다음엔 어디로 발을 뻗어야 하는지, 어떤 배우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의 권유로 활동의 방향성을 정하니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작품이나 행사에 나가고 후회하길 반복한다.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없다면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언젠가 한 술자리에서 만난 어린 친구가 떠오른다. 술이 조금 들어가자 그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공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가 그의 고민과 아픔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연예인으로 데뷔한 이후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삶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했다. 배우의 삶은 정말이지 녹록지 않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던 일상이 사라지는 경험은 의지로 간단히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걷던 길, 나를 편안하게 대하고 내가 거리낌 없이 대하던 모든 사람들, 내 집처럼 드나들던 가게, 아지트, 그 모든 것들이 싹 바뀐다.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어색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그 속에서 연약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판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경험은 혼자 극복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흔히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다. 흔히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나를 둘러싼 상황은 끊임없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을까? 이건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배우의 삶에 슬럼프는 꽤 자주 찾아온다. 슬럼프에 익숙해져야 한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날들에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러한 슬럼프를 많이 겪어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일지도 모른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러한 슬럼프들은 나를 더 휘청거리게 하고 다시 일어서는데 더 오랜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 내가 아직 견디고 배울 힘이 남아있을 때 찾아온 슬럼프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숙련시켜주는 선생님이다. 곧바로 현장에 나가 일을 시작하고 남들보다 빨리 거창한 성과를 내는 건 중요하지 않다. 충분히 담금질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담금질의 시간은 내게 슬럼프란 녀석이 방문했을 때 비로소 황금의 시간으로 변할 것이다. 각자가 겪을 슬럼프의 시기와 양상은 저마다 다를 테지만 우리 모두에게 슬럼프는 언제든 찾아온다. 슬럼프란 불운한 누군가에게 느닷없이 떨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해가 나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처럼 인생의 또 다른 측면일 뿐이다. 슬럼프란 선생님은 평생에 걸쳐 나를 계속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에게 슬럼프는 인생길의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다. 일찌감치 좋은 친구들과 연극 무대에서 배우로 사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외에도 나에겐 감사한 일이 하나 더 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우와 한 집에서 살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텔레비전을 켜면 아버지가 나왔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친척 집에 가거나 어른들을 만나면서 아버지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었다. 배우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면서 자랐다. 그래서 내가 배우가 되었을 때 나의 삶에 당황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 낯설지 않았다. 가족과 친척들도 아버지를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내가 배우라고 해서 별나게 대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숲에서 크는 어린 나무들은 도심에 옮겨 심은 어린 가로수와는 달리 훨씬 더 단단하게 성장하고 오랜 세월을 산다고 한다. 키 큰 어른나무들이 뜨거운 빛을 적당히 통제해 주어 튼튼하게 자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무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영양분을 나누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나무들은 숲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어린 나무는 그 안에서 기후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뿌리를 뻗어간다. 아버지뿐 아니라 나와 오랫동안 만나고 함께 일해온 모든 사람들이 내게는 마치 숲처럼 느껴진다. 해가 너무 뜨겁거나 바람이 불 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숲을 마련하는 것. 어쩌면 배우뿐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해가 너무 뜨겁거나 바람이 불 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숲을 마련하는 것. 저한테는 앞산을 걷거나 책 속에 빠지거나 또 제가 믿는 신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다음에 읽을 꼭지는요. 내가 만난 노력의 장인들. 노력의 밀도를 생각한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음을 느낀 적이 있다.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았을 때다. 압도적인 감동이 몰려온 이후에 나에게 찾아든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이 천장화를 그리기 위해 수년간 매일 고개를 젖히고 작업하느라 나중엔 목뼈가 비틀려 평생을 고생했다고 한다. 무리한 작업을 강행한 데다 수시로 물감이 눈에 들어가서 나중엔 시력도 거의 잃었다. 인간계가 아니라 마치 천상계의 예술품처럼 보이는 미켈란젤로의 그림 아래서 나는 한낱
작은 인간이 신성한 하늘에 닿기 위해 감내했을 고통과 노력에 숙연해졌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훌륭한 영화인들에게서도 나는 노력과 기본기를 배운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찍으며 나는 거장의 치밀함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다. 그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감독이면서 동시에 노력의 밀도가 다른 예술가였다. 그 치밀함은 그저 세심하고 예민한 성미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영화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영화 아가씨가 완성되기까지는 7년이 걸렸다. 박찬욱 감독은 세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 스미스를 읽고 영화화하기 위해 열심히 시나리오 각색을 했고 결국 완성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완성한 시나리오를 읽고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아직 때가 아니다. 스스로의 기준에서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못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가서 스토커를 먼저 찍었고 돌아와 원점에서 다시 각색을 시작했다. 캐스팅된 후 아가씨 시나리오를 읽어보니 내가 맡은 백작의 대사는 거의 70%가 일본어였다. 일본어 분량이 많은 역할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나리오에 한국어 도금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다. 박찬욱 감독의 주문은 일본의 대사를 소화할 때 금붕어처럼 한국어로 음만 따라할 게 아니라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미리 공부해서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음되고 연결되는지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도로 배우에게 요구하는 사항마저 차원이 다른 영화인이 박찬욱 감독이다. 나는 즉각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 크랭크인 4개월 전부터 일주일에 4번, 1회차에 2시간씩 일본어 수업을 받았다. 일본어 수업은 제작사에서 이루어졌는데 벽면에 배우들의 이름과 진도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매번 수업 청취도가 감독에게 보고되었다. 매일 일본어를 쓰고 읽으면서 한음 한음 진짜 일본인처럼 발음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본 리딩만 30여 회. 그런데 여기서도 박찬욱 감독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었다. 배우들의 일본어 발음과 억양이 자연스러운지 체크하기 위해 일본인이 대본 리딩 자리에 동석한 것이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었다. 말이란 개인의 습관, 출신지, 성별, 세대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평가할 경우 그 사람의 언어 습관에 치우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박찬욱 감독은 성별과 나이, 직업 등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일본 남자 배우, 일본 여자 배우, 제1교포, 교수 등 총 6명의 일본인이 각 배우의 일본어 대사를 듣고 일일이 코멘트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 후 각각의 일본인이 관찰하고 평가한 6개의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다시 수업량이 결정되었다. 발음에 대한 박찬욱 감독의 완벽주의는 비단 외국어 대사에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박찬욱 감독은 한글의 장음과 단음까지 가려듣는다. 배우는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서 대사를 쳐야 한다. 영화에 쓰일 배경음악도 배우들에게 미리 가이드 음악을 주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했다. 또 배우들에게 해당 영화 미술 콘셉트와 비슷한 분위기의 화집을 선물해 주면서 우리 세트는 이런 분위기와 때깔을 지닌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었다. 오디오 상태가 떨어지거나 배우의 발음이 부정확한 부분 혹은 소리가 누락된 부분을 재녹음하는 후시 녹음 작업에서도 박찬욱 감독은 달랐다. 일반적으로 후시 녹음은 2, 3일 정도면 끝난다. 하지만 아가씨의 후시 녹음은 약 2주간 이어졌다. 무엇 하나 허투루 넘어가지 않았다. 대사 하나하나 이잡듯이 바느질하듯이 녹음이 이루어졌다. 보통 노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능한 한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는 모습이 상상된다. 하지만 노력은 그 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박찬욱 감독은 노력의 방향과 방법을 아는
감독이었고 노력의 밀도를 높임으로써 모든 작품에 자신만의 인장을 새겨 넣었다. 물론 아가씨 대본 리딩 현장에서 나는 매번 시험 치는 심정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이 과정을 통해 일본어 실력뿐만 아니라 내 노력의 밀도도 갱신할 수 있었다. 배우란 선택받는 직업이다. 제 아무리 혼자 노력해봐도 감독과 관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배우는 영화에 출연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신인 배우들은 그 선택을 받기까지 긴 시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그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의심하고 자학하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다 천금 같은 오디션 기회를 얻어 만반의 준비를 했다가 떨어지면 좌절감은 더 커진다. 그가 간절하게 기다려온 세월에 비해 오디션의 순간은 너무도 짧기 때문이다. 후배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가슴이 아프다. 내게도 당연히 그런 시간이 있었다. 정해진 스케줄도 무대도 없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 만날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다. 더 가혹한 건 이런 날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무기력과 우울의 늪에 빠지기 딱 좋은 시기다. 그때 나는 우선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자고 생각했다. 처음 봤을 때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몸에 활력이 넘치고 표정도 생생하다. 배우에게 그 첫인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디션이 번개 같은 찰나의 순간에 결정된다면 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든 잡아채고 싶었다. 오디션은 3분 안에 결정되는 잔혹한 경쟁이지만 보석은 그 짧은 시간에도 스스로 빛을 발한다고 믿었다. 내 몸의 기운과 에너지를 늘 충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 막막했던 시절 헬스클럽만 총 3군데를 다녔다. 한 군데는 친구 아버지가 하는 곳이라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고 또 한 군데는 한남동에 저렴한 곳이 있기에 냉큼 등록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시설 좋은 강남 헬스클럽에 평생 회원권을 70만 원에 양도받아서 수시로 나갔다. 누가 보면 흡사, 블록버스트, 액션 영화라도 준비하는 배우처럼 악착같이 운동했지만 사실 그 당시 나에게는 딱히 할 일이란 게 없었다. 별일 없으면 자빠져 있지 말고 걷기라도 하자는 것이 유일한 나의 생활 신조였다. 운동 시간 외에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오디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했다. 영화도 계속 보았다. 배우에게는 영화를 보는 것도 공부이니 하루에 3-4편씩 몰아서도 보고 같은 영화를 계속 돌려보기도 했다. 100번 넘게 돌려보면서 외우다시피 한 장면을 길을 걷는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혼자 있는 동안 되새김질했다. 또 일주일에 몇 날을 정해놓고 영어와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했다. 언제 어떤 배역을 맡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밤이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강을 따라 걸으면서 하루 일과를 정리했다. 그때 평균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은 걸어 다녔던 것 같다. 걸으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었다. 배우란 분명 선택받는 직업이지만 그 선택받을 수 있는 무대까지 걸어 나가는 것은 내 2다리로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절망 속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때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노력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어쩌면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도 모른 채 힘든 시간을 그저 견디고만 있는 것을 노력이라 착각하진 않는지 가늠해 본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입을 크게 벌리고 부동 자세로 감이 떨어지길 계속 기다리자니 턱이 아프고 온몸이 저리다. 간절히 기다리는 감은 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나무에서는 온갖 벌레만 내려와서 약 올리듯 몸을 기어다니고 건질거리고 당연히 고통스럽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당하면서 분명 어떤 노력을 하긴 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들, 이를테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자르든 온 힘을 다해 나무 둥치를 흔들든 마을로 내려가 장대를 가져와서 감을 따든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곧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혹시 내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건 아닌지 수시로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노력이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님을 깨닫는 순간들을 수없이 맞게 될 것이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 순간에도 틀림없이 그 최선을 아주 작아지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강도와 밀도로 차원이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새로운 날들이 기다려진다. 작품은 정직하다. 몸을 움직인 만큼 정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걷기처럼 작품과 작업도 결코 야료를 부리지 않는다. 나는 그 정직성을 믿는다. 이렇게 다 꿰뚫어 보고 잘 헤아리고 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꼭지인데요. 걷는 자를 위한 기도, 인간의 조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이 문장 노래로 배웠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배웠습니다. 뒷부분도 있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동안 이 길을 여러 번 오갔으니 아마 몇 번은 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밟힌 이 문장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다. 삶에서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촬영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순간순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 기도한다. 나에겐 기도란 먹고 숨쉬고 걷는 것과 다름없는 일상이다. 이 부분 읽는데 괜히 뭉클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읽은 문장처럼 나에겐 기도란 먹고 숨쉬고 걷는 것과 다름없는 일상이다. 이 문장이 특히 반가웠습니다. 저도 아픈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정말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감사하면 기도 드리고 걱정돼도 기도 드리고 모든 순간이 기도 같아요. 식기도 하루에 3번씩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기도 드리고 특히 가끔씩이지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살짝 불편하게 느껴질 때 혹시 저나 상대방이 어떤 오해로 인해서 평소하고 다른 어떤 기류로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기도드립니다. 예전과 같은 관계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그 모든 기도들은 다 결과가 제가 바라는 결과대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건 어떤 제가 믿는 또 하정우라는 배우가 믿고 있는 그 신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건 제 안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
다짐, 또 어떤 태도를 가질 건지를 가다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치가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덜컥 무서워질 때가 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힘이 이끌어 내가 여기까지 큰 탈 없이 오게 되었을까?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감사한 만큼이나 때로는 겁이 난다. 그동안 단지 운이 좋았던 것만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물론 흐트로 살아온 것은 아니다. 언제나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온전히 결과에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 너무도 보잘것없는 나라는 사람. 그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우연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의 노력이란 지극히 일부이고 또 결정적이진 않다는 것이 나는 더 이상 놀랍지 않다. 가끔은 어떤 결과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성과이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안다. 나의 미약한 힘이 미치는 범위란 형편없이 좁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의식적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돌아보고 싶었고 겸허해지고 싶었고 솔직해지고 싶었다. 비단 신을 믿지는 않더라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연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 등 외부에서 오는 절대적인 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나에게 남은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과거의 어떤 시간에는 그저 촬영장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잘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그저 촬영장에서 하루하루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 몰입의 기쁨을 느끼는 일이 더 절실했다. 또 언젠가는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만난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가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음을, 그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점심을 먹고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그의 일이 부디 순조롭게 풀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도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요즘 나는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열거하지 않는다. 그저 신이 내게 맡긴 일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두 다리의 힘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삶은 그냥 살아나가는 것이다. 건강하게, 열심히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해볼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굴려봤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로 이상하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다. 무슨 일에든 더 담대해질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은 내게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일종의 무모함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저 부지런하게 갈 뿐이다. 살면서 불행한 일을 맞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생이란 어쩌면 누구나 겪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에서 누가 얼만큼 빨리 벗어나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받고 슬퍼한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상태에 오래 머물면 어떤 사건이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빠진다. 결국 그 늪에서 얼만큼 빨리 탈출하느냐, 언제 괜찮아지느냐,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가 인생의 과제일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지속하는 걷기, 직접 요리해서 밥 먹기 같은 일상의 소소한 행위가 나를 이 늪에서 건져내 준다고 믿는다.
결혼도 하지 않은 하정우라는 배우가 그 펼쳐내 보이는 지혜가 정말 저는 놀랍거든요. 저도 그 아이들하고 어쩌다 한 번씩 그 갈등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밥을 해 먹이려고 하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맛있어 하는 거를 생각해서 따뜻하게 밥을 해 먹이면 아이가 좀 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또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사랑을 아이에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정우라는 배우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스스로 이렇게 직접 요리해서 밥 먹기 같은 일상의 소소한 행위가 나를 이 늪에서 건져내 준다고 믿는다. 이런 지혜를 터득하고 그것들을 삶에서 녹여 살고 있다는 점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재능에 겸손하고 이뤄낸 성과에 감사하자. 걸으며 밥을 먹으며 기도하며 나는 다짐해 본다.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혹은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이렇게 이 책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 모든 아름다운 길들을 걷고 싶은 걷기 애찬론자라는 한마디를 제 책의 프로필로 적어 넣었었는데요. 저도 걸을 수 없다면 정말 세상에서 반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마무리를 보면서 참 하정우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